미국인 2명이 한식만 일주일 먹고 나서 자기 나라 음식은 쓰레기라고 선언한 이유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 오늘 제가 가져온 이야기는 진짜 소름 돋는 얘기거든요. 미국인 2명이 한국에 와서 일주일 동안 오직 한식만 먹는 챌린지를 했는데, 이 친구들이 마지막에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음식으로는 절대 못 돌아가겠다 였다고요. 근데 이게 그냥 립서비스가 아니에요. 진짜로 이들의 미각과 음식에 대한 관념 자체가 완전히 재편되는 과정을 목격할 수 있었거든요. 일단 이 친구들 소개부터 하자면 자칭 아시아 음식 전문가라고 자부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중국 음식도 먹어봤고, 일본 음식도 먹어봤고, 태국 음식도 먹어봤다면서 아시아 음식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꽤 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한국에서 일주일 지내면서 완전히 멘탈이 나가버린 겁니다. 첫날부터 이들에게 한방 먹인 메뉴가 바로 부대찌개였어요. 부대찌개라는 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진짜 이상한 조합이잖아요. 소시지랑 스팸이랑 미국식 슬라이스 치즈가 김치랑 고추장이랑 라면, 살이랑 같이 끓여지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조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음식이 탄생한 배경이에요. 한국전쟁 직후 식량이 없던 시절에 미군 부대 근처에서 나온 재료들을 활용해서 만든 음식이라는 거죠.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에서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 창의력을 발휘한 결과물인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미국인 친구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한국인들의 회복 탄력성을 음식으로 먹는 기분이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음식 하나에도 민족의 저력이 담겨 있다는 걸 느낀 거죠. 근데 진짜 압권은 식당에 들어갔을 때부터 시작됐어요. 한국 식당 직원분이 이 외국인들 옆에 앉아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어떤 순서로 먹어야 하는지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셨대요. 라면 사리는 언제 넣어야 하는지, 치즈는 언제 넣어야 가장 맛있는지, 밥은 언제 말아 먹어야 하는지까지요. 이 친구들이 진짜 감동받은 부분이 바로 이거였어요. 미국에서는 음식 주문하고 돈 내면 끝이거든요. 직원이 와서 먹는 방법까지 가르쳐 주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근데 한국에서는 이게 당연한 문화라는 거예요. 손님을 가족처럼 대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해주는 이 문화가 이들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던 거죠. 한국 사람들은 진짜 친절하고 환대해준다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더라고요. 본격적으로 부대찌개를 먹기 시작했을 때 이들의 반응이 가관이었어요. 첫 숟가락을 뜨자마자 눈이 커지더니 오마이갓을 연발하는 거예요. 발효된 김치의 신맛과 매콤한 고추장이 만들어내는 복합적인 맛의 층위에 완전히 넋을 잃은 거죠. 서양 음식은 대부분 단선적인 맛이거든요. 짜거나 달거나 시거나 하는 식으로 하나의 맛이 주를 이루는데 한국 음식은 신맛, 단맛, 짠맛, 매운맛, 감칠맛이 동시에 폭발하면서도 조화를 이루잖아요. 이게 서양인들 입장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미각적 경험인 거예요. 게다가 무한리필로 제공되는 라면 사리와 밥, 그리고 기본으로 나오는 다양한 밑반찬들을 보고는 완전히 충격에 빠졌어요. 이게 $15도 안 한다고? 믿을 수 없다라며 계속 되뇌더라고요. 여기서 한번 비교해볼까요? 미국에서 $15면 뭘 먹을 수 있을까요? 맥도날드 세트 메뉴 하나 겨우 먹을 수 있는 가격이에요. 그것도 감자튀김이랑 콜라 포함해서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 가격에 메인 요리에 밥, 국, 다양한 밑반찬이 무한리필로 제공되고 심지어 라면, 사리까지 추가로 넣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미친 가성비인지 아시겠어요? 게다가 음식의 질적 수준을 비교하면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영양학적으로 봐도 한식은 완전 식품이거든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이 한 상에 다 들어있어요. 발효식품인 김치는 프로바이오틱스의 보고고 다양한 채소는 식이섬유와 항산화 물질을 제공하죠. 반면 미국 음식은 어떤가요? 기름진 고기 덩어리에 감자튀김, 그리고 설탕 범벅인 탄산음료가 전부예요. 영양학적으로 재앙 수준이죠. 이 미국인 친구들도 그걸 느낀 거예요. 부대찌개 한 그릇 먹고 나니까 몸이 가벼워지고 속이 편안해지는 걸 경험한 거죠. 미국 음식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무겁고 소화도 안 되는데 한식은 매콤하고 국물도 있고 채소도 많아서 소화가 잘 되는 거예요. 전쟁의 아픔을 딛고 이렇게 멋진 문화를 일궈낸 한국인들의 저력에 깊은 존경심을 느낀다라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음식 하나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게 된 거죠. 소름 돋지 않나요? 다음 날 이들이 찾아간 곳은 미슐랭 가이드에 이름을 올린 칼국수 전문점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한국은 미슐랭 별을 받은 식당이 엄청 많은데도
가격은 여전히 서민적이라는 거예요. 미슐랭 가이드 선정 식당이라고 하면 보통 엄청 비싼 곳을 연상하잖아요. 근데 한국은 달라요. 미슐랭 인정받은 식당도 10,000원대에 먹을 수 있는 곳이 수두룩하거든요. 이게 한국 외식 산업의 경쟁력이에요. 가격은 저렴한데 퀄리티는 최상급인 거죠. 이 미국인들이 주문한 건 해물 칼국수랑 만두였는데 직접 손으로 썬 면이라는 설명을 듣고 기대감이 폭발했다고 해요. 국물을 맛보는 순간 이들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무락멸치로 우려낸 육수의 깊은 맛에 완전히 매료된 거죠. 이건 한국 국물 요리의 황금 표준 같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깊은 감칠맛이 있고 건강한 맛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서양 수프는 대부분 크림 베이스거나 토마토 베이스거든요. 지방과 산미로 맛을 내는 거죠. 근데 한국 국물 요리는 발효된 식재료와 자연 재료를 오래 끓여서 우러난 깊은 맛으로 승부하잖아요. 이게 완전히 다른 차원의 맛인 거예요. 인공적인 조미료 없이도 이렇게 깊은 맛을 낼 수 있다는 게 이들에게는 경이로운 경험이었던 거죠. 특히 칼국수와 겉절이, 김치의 조합에 대해서는 완벽한 페어링이라고 극찬했어요. 칼국수의 담백한 맛과 겉절이의 시원하고 아삭한 식감이 서로를 보완해주는 거죠. 먹는 내내 몸이 회복되는 기분이다. 영양가가 높으면서도 편안함을 준다라는 말을 반복하더라고요. 실제로 한식은 약식 동원의 개념이 깔려 있잖아요. 음식이 곧 약이라는 철학이요. 이게 서양 음식과의 근본적인 차이점이에요. 서양은 음식과 약을 분리해서 생각하는데 한국은 매일 먹는 음식 자체가 건강을 지키는 약이 되는 거죠. 이 철학적 깊이를 이 미국인들이 한 그릇의 칼국수로 느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어요. 한국 식당에 직접 하기 문화 말이에요. 비닐 장갑을 끼고 직접 주먹밥을 뭉쳐 먹어야 하는 상황이 온 거죠. 이 친구들이 처음엔 당황했대요. 왜 내가 직접 해야 해? 라면서요. 서양 레스토랑 문화는 철저하게 서비스를 받는 문화거든요. 손님은 앉아서 음식이 나오기만 기다리고 다 만들어진 음식을 먹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한국은 달라요. 손님이 직접 참여하는 문화가 있어요. 고기 구워 먹을 때도 직접 굽고, 쌈 쌀 때도 직접 싸고, 주먹밥도 직접 만들어 먹는 거죠. 이게 단순히 귀찮은 게 아니라 음식을 만드는 과정 자체가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이 미국인들도 처음엔 의아했지만 막상 해보니까 너무 재밌어 하더라고요. 자기가 직접 만든 주먹밥이 더 맛있게 느껴진다면서요. 고추장이 들어간 요리들을 먹으면서는 아시아에서 먹어본 음식 중 가장 맵지만 달콤하고 쫄깃한 식감이 살아있어서 계속 손이 간다라고 했어요. 이게 한국 음식의 중독성이거든요. 매운데 단맛도 있고 짭짤한데 신맛도 있고 이렇게 복합적인 맛이 뇌의 보상회로를 자극하는 거예요. 한 번 맛을 들이면 계속 생각나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에요. 캡사이신이 엔도르핀 분비를 촉진하고 발효식품의 감칠맛 성분인 글루탐산이 식욕을 자극하는 거죠. 게다가 다양한 식감의 조합이 씹는 즐거움을 배가시키고요. 이런 과학적 원리가 한국 음식에 다 녹아있는 거예요. 미식 여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들이 터득한 맛집 찾는 꿀팁이 있었는데 바로 메뉴가 단 하나뿐인 곳을 찾아라였대요. 이게 진짜 핵심적인 통찰이거든요. 한국 식당들의 특징이 뭐냐면 한 가지 메뉴에 집중해서 그걸 완벽하게 만드는 장인정신이에요. 서양 레스토랑은 메뉴가 엄청 많잖아요. 파스타도 10가지, 스테이크도 5가지, 이런 식으로요. 근데 한국은 달라요. 칼국수 전문점은 칼국수만 팔고, 냉면집은 냉면만 팔고, 순대국집은 순대국만 파는 거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세요? 한 가지 메뉴만 수십 년 동안 만들면서 그 맛을 완벽하게 구현하는 거예요. 이런 장인정신은 서양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문화죠. 그렇게 찾아간 곳이 직접 만든 두부 요리 전문점이었는데 24시간 운영되는 곳이었대요. 새벽에 가도 손님이 가득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손님들이 대부분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이었다는 거죠. 이 미국인들의 해석이 재밌었어요. 인생의 대부분을 맛집 찾는데 쓰신 분들이 선택한 곳이라면 믿고 먹을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한국 어르신들은 평생 먹어본 음식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분들이 새벽에도 찾아가는 식당이면 진짜 맛집인 거죠. 이런 문화도 한국만의 특징이에요. 나이 드신 분들이 활발하게 외식을 즐기고 맛집 정보를 공유하고 음식에 대한 안목이 높은 것 말이에요. 여기서 맛본 두부 요리는 일품이었다고 해요.
훈연된 향과 짭조름한 맛, 그리고 스크램블, 에그처럼 부드러운 두부의 식감이 조화를 이뤄 최고였다고 하더라고요. 두부라는 식재료 자체가 원래 동아시아 음식이긴 한데 한국식 두부 요리는 또 다른 차원이거든요. 일본 두부는 너무 부드럽고 담백해서 존재감이 약하고 중국 두부는 너무 딱딱하고 거친 편이에요. 근데 한국 두부는 그 중간에 완벽한 밸런스를 찾은 거죠. 부드러우면서도 단단하고 담백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있는 거예요. 게다가 양념과 조리법이 다양해서 두부 하나로도 100가지 요리를 만들 수 있는 게 한식이거든요. 특히 이들이 감탄한 부분이 한국 음식과 술의 페어링이었어요. 한국 음식은 술과 어울리지 않는 게 없다라고 극찬하더라고요. 맥주랑도 잘 어울리고 소주랑도 잘 어울리고 막걸리랑도 잘 어울리는 거죠.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한국 음식 문화 자체가 술과 함께 발전해온 문화거든요. 안주 문화가 발달한 이유도 여기 있는 거고요. 서양은 음식과 술을 따로 즐기는 경향이 있어요. 와인을 마시면서 식사를 하긴 하지만 음식이 술을 위한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한국은 술을 위한 음식, 즉 안주 문화가 따로 있고 이게 하나의 거대한 음식 카테고리를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문화적 깊이를 가진 나라가 전 세계에 몇이나 될까요? 후식으로는 길거리에서 산약과를 맛봤는데 이것도 충격이었다고 해요. 꿀과 소주로 만든 시럽에 2번 튀겨냈다는 설명을 듣고 신기해하더라고요. 캐러멜처럼 쫀득하면서도 반죽의 느낌이 살아있는 독특한 식감에 완전히 반한 거죠. 약과라는 게 사실 한국의 전통 과자잖아요.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진 음식이에요. 근데 이게 현대에도 여전히 사랑받고 있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서양의 전통 디저트들은 대부분 현대식으로 변형되거나 사라졌거든요. 근데 한국은 전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현대인의 입맛에 맞게 계승하고 있는 거죠. 이게 문화적 자긍심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다음날 이들이 도전한 메뉴는 보쌈과 김치전이었어요. 보쌈은 향긋한 육수에 푹 삶아낸 돼지고기를 다양한 밑반찬과 싸먹는 방식인데 사실 이들은 삶은 고기에 대해 거부감이 있었대요. 서양에서는 고기를 삶아 먹는 문화가 거의 없거든요. 대부분 굽거나 튀기거나 하는 건열조리만 하죠. 삶은 고기는 왠지 냄새가 나고 맛이 없을 거라는 편견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무지한 생각인지 알았냐고요? 한국식 수육, 즉 보쌈은 그냥 삶는 게 아니에요. 된장, 마늘, 생강, 대파, 청주 같은 각종 향신료를 넣고 오랜 시간 푹 삶아서 잡내는 완전히 제거하고 고기의 본연의 맛만 살리는 조리법이거든요. 게다가 삶으면 기름기가 빠져서 훨씬 건강하게 먹을 수 있고요. 막상 보쌈을 한 입 먹어보고는 이들의 생각이 180도 바뀌었어요. 비계 부위가 적절히 섞인 고기가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거예요. 특히 마늘 소스와의 조합이 완벽하다며 10점 만점에 10점을 줬다고요. 이건 내가 먹어본 돼지고기 중 최고다라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서양식 포크 바비큐나 베이컨 같은 걸 평생 먹어온 사람들이 한국 보쌈 먹고 이런 반응을 보인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조리법의 차원이 다른 거예요. 서양은 고기를 그냥 굽거나 튀겨서 소금 뿌려 먹는 단순한 방식이에요. 근데 한국은 고기 하나를 요리하는데도 수십 가지 재료와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거죠. 이게 요리 문화의 수준 차이예요. 함께 나온 김치전도 압권이었다고 해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운 이른바 겉바속촉의 진수라며 김치에 입문하기 가장 좋은 음식이라고 추천했대요. 김치라는 게 외국인들이 처음 먹기에는 좀 도전적인 음식이잖아요. 발효된 맛이 강하고 매콤하기도 하고요. 근데 김치전은 김치를 가열해서 만들기 때문에 신맛과 매운맛이 순해지고 기름에 붙여서 고소한 맛이 더해지는 거예요. 게다가 해산물이 듬뿍 들어가 있어서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든든한 한 끼 식사로도 손색 없다는 평을 남겼죠. 이게 한식의 또 다른 장점이에요. 간식과 식사의 경계가 모호한 거죠. 서양은 간식은 간식이고 식사는 식사인데 한국은 떡볶이도 간식이면서 식사고 김밥도 간식이면서 식사고 전도 간식이면서 식사인 거예요. 이런 유연성이 한식의 강점이죠. 여기까지 먹고 이들이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이제 겨우 사흘째인데 벌써 한국 음식 없이는 못 살 것 같다 였대요. 사흘 만에 중독된 거죠. 이게 한식의 무서운 점이에요. 처음엔 낯설고 이상해 보이지만 한 번 맛을 들이면 완전히 빠져나올 수 없는 중독성이 있는 거거든요. 왜 그럴까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한식은 발효식품이 많잖아요. 김치, 된장, 고추장, 젓갈 같은 거요. 이런 발효식품들은 감칠맛 성분인 글루탐산이 풍부해요. 이게 뇌의 보상회로를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거죠. 게다가 복합적인 맛의 조합이 미각을 계속 자극하니까 질리지 않는 거고요. 마지막 날 이들이 경험한 건 치즈가 듬뿍 올라간 통닭 구이와 닭갈비였어요. 추운 날씨에 서비스로 나온 어묵 국물에 몸을 녹이며 식사를 시작했는데 이것부터가 감동이었다고 해요. 서양 레스토랑에서 서비스로 뭘 주나요? 물이나 빵 정도죠. 근데 한국은 어묵 국물을 공짜로 주는 거예요. 추운 날 따뜻한 국물로 몸을 녹이라고요. 이런 세심한 배려가 한국 음식 문화의 정수라고 이들이 말하더라고요. 치즈와 옥수수가 올라간 전기구이 통닭은 비주얼부터 압도적이었대요. 치즈가 주르륵 흐르는 모습을 보고 침을 꿀꺽 삼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맛이 아니라 아이디어였어요. 닭고기에서 나온 기름이 아래에 깔린 밥에 스며들어 자연스럽게 누룽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들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천재적이다라고 표현했거든요. 한 가지 요리로 두 가지 음식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거잖아요. 위에서는 치즈 닭을 먹고 아래에서는 기름진 누룽지를 먹는 거죠. 이런 창의성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한국인의 효율성과 실용주의에서 나오는 거예요. 음식 하나를 만들어도 버릴 게 없고 모든 요소를 활용하는 거죠. 닭갈비도 재밌는 메뉴였어요. 닭고기를 사용하는데 왜 갈비라는 이름이 붙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한국 음식 문화의 역사를 보여주는 부분이거든요. 원래 갈비는 비싼 음식이었어요. 소갈비나 돼지갈비 말이에요. 서민들은 갈비를 자주 먹을 수 없었죠. 그래서 저렴한 닭고기로 갈비의 맛을 내려고 개발한 게 닭갈비인 거예요. 이게 단순히 가난해서 만든 음식이 아니라 창의성과 도전정신이 만들어낸 결과물인 거죠. 그리고 지금은 닭갈비가 그 자체로 독립적인 요리 카테고리가 되었잖아요. 이런 스토리텔링이 음식에 깊이를 더하는 거예요. 매콤달콤한 소스에 녹아내린 치즈를 찍어 먹는 닭갈비의 맛은 사기급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한국 음식은 예상보다 훨씬 달콤하고 감칠맛이 넘친다는 결론을 내렸고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한국 음식은 단순히 맵기만 한 게 아니라 단맛, 짠맛, 신맛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맛이거든요. 고추장 자체도 매운맛만 있는 게 아니라 단맛도 있고 감칠맛도 있잖아요. 이런 복합적인 맛의 레이어링이 한식의 핵심이에요. 서양 음식처럼 단선적이지 않은 거죠. 일주일이 지나고 이들이 내린 결론이 충격적이었어요. 한국 음식의 무서운 점은 중독성과 다양성이다라고 하더라고요. 모든 음식이 술과 너무나 잘 어울리고 직접 조리하거나 조합해 먹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즐거운 놀이 같았다는 거예요. 처음엔 생소했던 재료와 방식들이 나중에는 가장 그리운 맛이 되었다며 한국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사람들의 온정과 역사를 먹는 기분이었다고 고백했거든요. 이 친구들이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한 말이 진짜 압권이었어요. 이제 햄버거와 피자는 먹을 수가 없다. 한국 음식에 비하면 너무 단순하고 지루하다라고 했대요. 일주일 만에 미각이 완전히 재구성된 거죠.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한식이 단순히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인간의 미각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한번 한식을 제대로 경험하면 다른 음식들이 시시하게 느껴지는 거죠.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왜 한식이 이렇게 강력한 중독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째, 발효 문화예요. 김치, 된장, 고추장, 젓갈 등 발효식품이 한식의 기본을 이루잖아요. 이런 발효식품들은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해서 장 건강에 좋고 감칠맛 성분이 풍부해서 중독성이 있어요. 둘째, 밑반찬 문화예요. 한국은 메인 요리 하나만 먹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반찬을 함께 먹잖아요. 이게 미각을 다양하게 자극하는 거죠. 셋째, 국물 문화예요. 거의 모든 한식에 국물이 있잖아요. 찌개, 탕, 국, 찜 등등. 이 국물이 수분과 영양을 동시에 공급하면서 소화를 돕는 거예요. 넷째, 온도의 다양성이에요. 한식은 뜨거운 음식과 차가운 음식을 함께 먹어요. 뜨거운 찌개와 시원한 김치, 따뜻한 밥과 차가운 나물 이런 식으로요. 이런 온도의 대비가 미각을 더 자극하는 거죠. 다섯째, 식감의 다양성이에요. 한식은 부드러운 것, 바삭한 것, 쫄깃한 것, 아삭한 것이 다 있잖아요. 한 끼 식사에 여러 가지 식감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맛만 좋은 게 아니라 감각적인 즐거움을 주는 거죠. 여섯째,
참여형 식사 문화예요. 한국은 음식을 받아만 먹는 게 아니라 직접 굽고, 싸고, 만들어 먹잖아요. 이게 식사를 하나의 활동으로 만드는 거예요. 단순히 영양을 섭취하는 행위가 아니라 즐거운 경험이 되는 거죠. 일곱째, 공유 문화예요. 한국은 각자 자기 것을 먹는 게 아니라 큰 그릇에서 함께 나눠 먹잖아요. 이게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하는 거예요. 음식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관계를 만드는 매개체가 되는 거죠. 여덟째, 술 문화와의 결합이에요. 한국은 음식과 술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거의 모든 음식이 안주가 될 수 있고 술과 함께 즐기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이게 식사를 더 즐겁고 여유롭게 만드는 거죠. 아홉째, 계절성이에요. 한국 음식은 계절에 따라 다른 재료를 사용하고 다른 방식으로 조리해요. 봄에는 봄나물, 여름에는 시원한 국수, 가을에는 버섯, 겨울에는 따뜻한 찌개 이런 식으로요. 이게 음식에 리듬감을 주는 거예요. 열째, 영양학적 완성도예요. 한식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이 골고루 들어있어요. 한 끼 식사로 완전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수천 년 동안 최적화되어 온 결과예요. 서양 영양학이 발달하기 훨씬 전부터 한국인들은 경험적으로 균형 잡힌 식단을 만들어 온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정성이에요. 한국 음식은 만드는데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요. 김치 하나 담그는데도 며칠이 걸리고 된장 만드는 데는 몇 달이 걸리잖아요. 이런 정성이 음식에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맛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와 정신의 문제인 거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